서울 은퇴 2년차 박선우의 시간은 거실 소파 위에서 정지된 채 느리게 흘러갔다. 창밖으로 사계절이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지만 그의 일상은 리모컨 버튼처럼 단조롭게 반복될 뿐이었다. 며칠 전 아내의 세 번째 기일이었다. 유품을 정리하다 낡은 여행 책자 사이에서 빛바랜 메모지를 발견했다. 여보, 퇴직하면 치앙마이 꼭 같이 가요. 코끼리도 보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아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했다. 당신은 평생 일만 했잖아요. 이제 좀 쉬엄쉬엄 살아요. 생전 아내의 잔소리 같던 말이 그날따라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다. 견딜 수 없는 후회와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다음 날 아침 박선우는 홀린 듯 치앙마이 편도 항공권을 끊었다. 장성한 아들에게는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짤막한 문자 메시지만 남겼을 뿐 그 자신도 왜 떠나는지, 가서 무엇을 할지 알지 못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박함만이 그를 공항으로 이끌었다. 치앙마이 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후텁지근한 열기와 귀를 때리는 낯선 소음, 코를 찌르는 향신료 냄새가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방콕과는 또 다른 한층 더 원시적이고 자유로운 공기가 느껴졌다. 계획 없이 온 탓에 택시기사와의 소통은 버벅거렸고 미리 예약해둔 숙소도 없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낡은 캐리어를 끌고 정처 없이 걷던 중 좁은 골목 안쪽으로 아룬의 집이라는 작고 속한 나무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연꽃이 그려진 간판 아래 그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밀고 들어섰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인 아룬은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띤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가 건넨 시원한 레몬그라스 차 한 잔에 박선우는 잠시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영어는 서툴렀지만 아룬의 눈빛과 몸짓은 충분히 따뜻했다. 며칠만 묵을 생각이었지만 아룬의 편안한 배려와 게스트하우스의 조용한 분위기에 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초반 며칠 박선우는 거의 방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노트북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혼자 식당에 가서도 익숙한 한인 식당을 찾아 김치찌개를 시켰다. 게스트하우스의 다른 젊은 여행객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의 젊음과 활기가 낯설고 부담스러웠다. 아루는 그런 박선우를 묵묵히 지켜보며 아침마다 신선한 과일을 가져다 주거나 정원에서 갓 딴 꽃을 작은 화병에 꽂아 방 앞에 놓아두곤 했다. 어느 날 오후 아룬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선우 씨, 오늘 저녁에 쿠킹 클래스가 있는데 한번 참여해 보실래요? 태국 음식 어렵지 않아요. 박선우는 손사래를 쳤다. 평생 부엌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그였다. 하지만 아내와 함께라면 이런 것도 해봤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쳤다. 아내가 태국 음식을 참 좋아했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향긋한 향신료 냄새가 가득한 야외 주방. 아룬의 친절한 설명에 따라 고수를 다듬고 레몬그라스를 빻고 뜨거운 팬에 국수를 볶았다. 서툰 칼질에 손가락을 벨 뻔하기도 했지만 생전 처음 해보는 요리는 낯설면서도 묘한 집중력을 요구했다. 자신이 만든 팟타이를 맛보았을 때 그는 어색하지만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맛있는데요. 그의 말에 아룬이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다른 여행객들과 한 식탁에 앉아 자신이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다음 날 새벽 아룬은 박선우를 인근 사원으로 데려갔다. 주황색 가사를 걸친 승려들이 맨발로 탁발 공양을 받는 모습은 경건했다. 아룬을 따라 그도 작은 바구니에 담긴 음식을 승려들의 바루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법당 안 아룬은 조용히 명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처음에는 온갖 잡념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눈을 감고 숨을 고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떠오르는 아내의 얼굴, 그리고 참았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치앙마이의 심장이라 불리는 와로로 시장은 온갖 색깔과 냄새 소리로 가득했다. 처음에는 정신없어 어쩔 줄 몰라 하던 박선우도 아룬의 설명을 들으며 열대 과일을 맛보고 신기한 길거리 음식을 구경하는 재미에 조금씩 빠져들었다. 사람들의 생기 넘치는 표정,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굳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아루는 자전거를 한 대 빌려주며 말했다. 치앙마이의 진짜 아름다움은 골목 안에 있어요. 천천히 달려보세요. 박선우는 몇십 년 만에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처음에는 비틀거렸지만 곧 익숙해졌다.
땀을 흘리며 좁은 골목길을 누비다 예쁜 카페를 발견해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길을 잃어 현지인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땀이 식으며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속에서 그는 아주 오랜만에 어떤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아내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내가 왜 이제야 여기에 왔을까? 당신과 함께 왔어야 했는데. 게스트하우스 작은 방 침대에 누워 혼잣말을 하며 괴로워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아루는 그런 박선우의 깊은 슬픔을 눈치챘지만 섣불리 위로하려 들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그의 곁을 지키며 때로는 따뜻한 차를 건네고 때로는 그의 서툰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아루는 마당 평상에 앉아 밤하늘을 보고 있는 박선우에게 다가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몇 년 전 자신도 사랑하는 남편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냈다고 했다. 슬픔은 당연한 거예요, 선우 씨. 충분히 슬퍼해야 해요. 하지만 그 슬픔이 당신의 남은 삶을 다 잡아먹게 두진 마세요. 떠난 사람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아룬의 담담한 위로에 박선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제대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내에 대한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까지. 서툰 그의 고백을 아룬은 가만히 들어주었다. 그날 밤 박선우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변화는 더디지만 분명하게 찾아오고 있었다. 박선우는 아내가 좋아했던 난초 화분을 사서 아룬의 도움을 받아 게스트하우스 정원 한쪽에 심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꽃망울이 터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그의 작은 즐거움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한인 식당만 찾지 않았다. 아룬이 추천해주는 현지 식당에서 낯선 태국 음식을 맛보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고 때로는 게스트하우스의 다른 여행객들과 함께 어울려 저녁을 먹기도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치앙마이에서 장기 체류 중인 다른 한국인 은퇴자를 만났다. 그는 박선우보다 몇 살 위였지만 치앙마이 생활에 대한 불평과 한국에 대한 그리움만 늘어놓았다. 음식은 입에 맞지 않고 날씨는 너무 덥고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투덜거렸다. 그의 그늘진 얼굴과 끊임없는 불만 속에서 박선우는 몇 달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이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게스트하우스 라운지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이 박선우의 눈에 들어왔다. 아내는 학창시절 미술부였다고 했다. 언젠가 함께 그림을 배우자고 졸랐지만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늘 거절했었다. 문득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다. 그는 어색하게 연필을 잡고 정원의 난초를 그리기 시작했다. 선은 삐뚤빼뚤했고 형태도 엉망이었지만 하얀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려나가는 행위 자체가 그에게 묘한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아루는 그의 그림을 보고 처음 치고는 아주 훌륭해요, 선우 씨. 재능 있는데요? 라며 진심으로 격려해 주었다. 그날부터 박선우는 틈틈이 그림을 그렸다. 사물의 형태를 관찰하고 빛과 그림자를 표현하려 애쓰는 동안 그는 복잡했던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과의 대화 같았다. 시간이 흘러 치앙마이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인 러이끄라통이 다가왔다.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아루는 박선우에게 함께 끄라통, 바나나 잎으로 만든 작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함께 꽃과 초, 향을 이용해 정성스럽게 끄라통을 만들었다. 박선우는 자신의 끄라통에 아내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조용히 새겼다. 여보, 미안했소. 그리고 정말 고마웠소. 이제 당신 몫까지 내가 여기서 즐겁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보겠소. 러이끄라통 당일 밤, 빈 강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천 개의 촛불로 일렁였다. 박선우는 아룬과 함께 강가에 서서 자신의 소원을 담은 끄라통을 조심스럽게 강물에 띄웠다. 끄라통이 물결을 따라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동시에 밤하늘로는 수많은 풍등로이 마치 별처럼 떠올라 장관을 이루었다. 일렁이는 촛불과 밤하늘을 가득 메운 등불의 바다.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 속에서 박선우는 자신을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과거의 후회와 슬픔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듯한 강렬한 해방감을 느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다짐, 그리고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그는 밤하늘의 등불처럼 자신의 남은 인생도 저렇게 밝게 빛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아니 확신을 품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다. 치앙마이의 아침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박선우의 일상도 새로운 리듬을 찾았다. 그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소파에 누워 시간을 죽이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게스트하우스 발코니에서 아룬이 내려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무뚝뚝함 대신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그는 이제 아룬의 게스트하우스 일을 가끔 돕기도 했다. 정원에 물을 주거나 서툰 솜씨지만 손님들을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현지인 친구들도 몇 명 사귀어 짧은 태국어로 안부를 묻고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은 그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가 되었다. 땀을 흘린 후 마시는 시원한 코코넛 주스의 맛은 꿀맛이었다. 주말에는 인근 사원에 가서 명상을 하거나 스케치북을 들고 나가 치앙마이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렸다. 그의 그림 실력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예전 같으면 며칠씩 연락이 없어도 무심했을 그였지만 이제는 먼저 안부를 묻고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화면 너머 아들의 얼굴이 놀란 듯했다. 아버지, 목소리가 많이 밝아지셨네요. 얼굴도 좋아 보이시고요. 아들의 말에 박선우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 사람들 참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그냥 지낼 만하다. 너도 시간 되면 한번 놀러 와라. 엄마가 좋아했을 곳이다.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다. 잔잔한 그리움과 함께 따뜻한 추억이 묻어났다. 박선우는 여전히 매일 밤 아내를 생각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은 더 이상 그를 과거의 후회 속에 가두지 않았다. 아내는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그가 현재를 살아갈 힘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치앙마이의 햇살 아래서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을 발견하며 자신만의 인생 2막을 충실히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방 책상 위에는 서툴지만 정성껏 그린 치앙마이의 풍경화들이 한 장 한 장 쌓여갔다. 도이스텝 사원의 황금빛 탑, 핑강의 고요한 물결, 아룬의 게스트하우스 정원의 핀 이름 모를 붉은 꽃. 그림 속에는 그의 시선이 머문 곳, 그의 마음이 움직인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나를 고민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 그의 남은 인생을 채워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맑은 날 아침, 박선우는 발코니에 앉아 새로 산 작은 수채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햇살이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칼 위로 부서졌다. 멀리 보이는 도이스텝 산의 푸른 등선이 아침 안개 속에 신비롭게 잠겨 있었다. 그는 붓을 들어 그 풍경을 담기 시작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쩌면 인생의 절정기는 철없던 청년기가 아니라 인생의 매운맛, 쓴맛을 다 보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게 된 지금 바로 이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그는 치앙마이에서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성장은 그를 더욱 젊고 생기 있게 만들고 있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지기 시작한 한 폭의 그림과 같았다. 박선우의 치앙마이 생활은 마치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갔다. 특별히 극적인 사건은 없었지만 매일의 작은 발견과 소소한 기쁨들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채웠다. 그는 아룬의 쿠킹 클래스에 꾸준히 참여하며 몇 가지 태국 요리를 더 배웠다.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쏨땀을 만들거나 그린 커리를 끓여 게스트하우스의 다른 여행객들과 나누어 먹기도 했다. 요리를 통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칭찬을 들을 때면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뿌듯했다. 그림 그리기는 그의 가장 큰 위안이자 즐거움이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차 그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는 치앙마이의 오래된 사원, 활기찬 시장 풍경, 평화로운 시골 마을, 그리고 아룬의 미소까지 화폭에 담았다.
그의 그림에는 기술적인 세련됨은 부족했지만 대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진솔한 감정이 묻어났다. 아루는 그의 그림들을 게스트하우스 한쪽 벽에 걸어두었고 여행객들은 그의 그림을 보며 치앙마이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곤 했다. 어느 날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던 젊은 프랑스 배낭 여행객이 박선우의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왔다. 할아버지, 그림이 정말 아름다워요. 따뜻함이 느껴져요. 박선우는 쑥스러워하며 고맙다고 대답했다. 젊은 여행객은 혹시 그림을 팔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박선우는 손사래를 쳤다. 팔기 위해 그린 그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젊은이의 진심 어린 칭찬은 그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었다. 나 같은 늙은이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구나. 그는 새삼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듯했다. 그는 또한 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아룬에게 기본적인 회화를 배우고 시장에 가서 서툰 태국어로 물건값을 묻고 흥정하는 재미도 쏠쏠했다. 언어를 배우면서 그는 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현지인들과의 소통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예전에는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그였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에게도 먼저 미소를 건네고 서툰 농담을 던질 줄 아는 여유가 생겼다. 물론 가끔씩 외로움이 밀려오거나 아내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치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면 그는 자전거를 타고 핑강변으로 나가 하염없이 강물을 바라보거나 조용한 사원을 찾아 명상을 했다. 슬픔을 억누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법을 그는 치앙마이에서 배우고 있었다. 한 번은 아들이 손주와 함께 치앙마이로 그를 찾아왔다.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며 그는 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예전에는 서로에게 무뚝뚝하고 서먹했던 부자 관계였지만 치앙마이의 느긋한 공기 속에서 그들은 훨씬 더 편안하게 서로를 대할 수 있었다. 박선우는 아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손주는 할아버지가 그려준 코끼리 그림을 받고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들과 손주가 떠나던 날 박선우는 그들을 배웅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따뜻한 행복감으로 채워졌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시간은 흘러 박선우가 치앙마이에 온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갔다. 그의 비자는 만료를 앞두고 있었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비자를 연장하고 이곳에 더 머물러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서울에는 여전히 그의 집이 있었고 그를 기다리는 혹은 그가 챙겨야 할 몇 가지 관계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치앙마이에서의 삶은 그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쉽게 떠나보내기 아쉬웠다. 그는 아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아룬은 그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선우 씨, 어디에 있든 당신이 행복한 곳이 당신의 집이에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세요. 당신은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아룬의 말은 그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 주변을 정리하고 다시 치앙마이로 돌아와 좀 더 긴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어쩌면 이곳에 작은 작업실을 얻어 그림을 계속 그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룬처럼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사람들과 교류하는 삶을 살아볼 수도 있을 터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막막함 대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며칠 전 박선우는 치앙마이에서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작은 감사의 파티를 열기로 했다. 아룬과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났던 몇몇 현지인 친구들 그리고 가끔 함께 그림을 그리러 다녔던 외국인 친구들을 초대했다. 그는 직접 태국 음식을 몇 가지 준비했고 아룬은 맛있는 망고 스티키 라이스를 만들었다. 저녁이 되자 게스트하우스 마당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로 채워졌다. 박선우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제가 처음 치앙마이에 왔을 때 저는 길 잃은 아이 같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아룬, 당신에게는 정말 큰 빚을 졌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말에 아루는 눈가가 촉촉해졌고 다른 친구들도 따뜻한 박수와 격려를 보냈다. 그들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박선우는 그동안 자신이 그린 치앙마이 풍경화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그림 한 점을 아룬에게 선물했다. 그림 속에는 아룬의 게스트하우스와 그곳에서 평화롭게 차를 마시는 자신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룬은 그림을 받아들고 감동한 표정으로 그를 꼭 안아주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박선우는 조용히 기타를 치던 한 친구에게 다가가 혹시 한국 노래를 아느냐고 물었다. 친구는 잠시 생각하더니 더듬거리며 아리랑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낯선 땅에서 듣는 익숙한 멜로디는 박선우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의 노래에는 지난 세월의 회한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가 함께 녹아 있었다. 치앙마이를 떠나던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짧게 느껴졌다. 아루는 공항까지 그를 배웅해 주었다.